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의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은 저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과 같은 일을 겪다 보니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누가 이런 명언을 남겼을까요? 저는 이 말을 남긴 사람도 어지간히 쉽지 않은 인생사를 겪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물론 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연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저와 같은 어려움, 힘듦, 슬픔, 모든 일을 겪고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아직 50은 되지 않은 45살 평범한 사람인데요. 집안에는 다른 평범한 집들과 같이 적당히 빚도 있고 그렇다고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에서는 평범하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받은 단어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옛날을 떠올리면 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정도죠. 특히나 제 친정 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제게 물려주신 뛰어난 손재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도우며 자란 덕분인지 제게 요리라는 소질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게 부모님은 요리의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겠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요리라는 것으로 돈을 벌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그런 힘든 일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영학 쪽을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손에 물을 묻히고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전 끝내 요리에 대한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요리사의 길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으니 적당한 타협점을 잡아 졸업 후에는 평범한 식품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죠. 누구나가 다 알만한 기업의 상품 연구 관련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저에게는 천직과 같았어요. 요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부품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참 섬세하고 또 강단이 넘치는 부분에 이 남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겠구나 싶어서 결혼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과 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닌다는 걸 들었을 때는 우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며 좋아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상황이 바로 바뀌더라고요. 예, 넌 언제까지 회사 다니려고 그러니? 물론 우리 애 혼자 벌어서 고생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애는 하나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저희끼리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제 커리어도 있고 남편도 조금 더 있다가 낳아도 좋지 않냐고 해서. 현우 걔가 뭘 알겠어. 옳게 애는 젊어서 낳는 게 최고야. 경험자인 나하고 엄마 말 믿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언니, 새언니가 뭘 알겠어. 외동에다 결혼하는 사람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분명 처음에는 일하는 며느리가 좋다고 했는데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인 신우들까지 가세해서는 이제는 어릴 때 애를 낳아야 한다며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적인 트러블에 시달리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댁인 만큼 이런 소리를 듣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 하나는 잘 선택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끝까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30대 중후반 정도의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기엔 마지노선이다 싶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가지게 되었죠. 거의 2살 터울의 아이들은 둘 다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아들만 둘이라 어쩌면 좋냐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저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과 더불어 두 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생각을 하며 지냈죠. 그러다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지 뭡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끊어낼 수가 있어? 여보, 뭐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건데 왜? 나한테 일단 말이라도 해야 나도 뭐라 얘기를 해주지.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회사에도 다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일로 해고를 당했는지 남편은 끝내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좋은 상황이라 자기가 의심을 받게 됐는데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렸다며 그 덕에 화목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완전 폐인이 되어 술에 절어 살다시피 했거든요. 속이 답답한 저는 항상 이유를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는 또 입을 다물어 버리니. 그래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가정을 위해 항상 힘썼던 사람이니 답답하지만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서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 술에 절어 사는 남편과 함께 두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이땐 친정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한번 넘어진 일로 술에 절어 사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귀여운 손자들의 아빠이기도 했으니 잔소리 정도로 참고 넘어가 주기도 일쑤였죠. 그러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친정, 남편, 제가 힘들 때 시댁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시부는 남편이 젊은 시절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저희를 도와주기 힘들었고요.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 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정도는 아니고 평소 모자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살긴 했는데 저희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절대 도움의 손길은 바라지 말라는 듯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 부모가 둘 모두 살아있는 제 친정의 도움이나 구하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던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렇게 찾은 남편의 직장이 택배기사였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던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난 이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하고 싶지가 않아. 열심히 일해봤자 직장에서 배신이나 당하는데 뭐.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 평생 몸 쓰는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걱정되니 그러지. 아니, 괜찮아. 그냥 이젠 사회생활이고 뭐고 혼자서 일하려고. 이 일도 열심히만 하면 전만큼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볼게. 처음에는 고전하나 싶었던 남편은 생각보다 빠르게 택배 일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둘이서 함께 벌기 시작하니 이전과 같이 그럭저럭 살만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위기에서 행복이 찾아오려나 싶었는데 하늘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삶은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어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눈썰매를 타겠다 강원도로 가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날씨가 좋지 않아 여행을 미루자 했지만 남편이 겨우 시간을 빼고 휴가를 갔던 거라 여행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걱정처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 여기저기가 아팠지만 저는 아이들의 이름과 남편을 애타게 불렀죠.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목 놓아 울면서 아이들과 남편을 계속해서 불러보려 했지만 그 뒤론 그대로 정신을 잃었네요. 그렇게 눈을 뜨고 전 알아챘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 명이 제 옆에 없다는 걸. 큰 사고에 친정 부모님도 놀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병원에서 절 찾으셨고요. 시댁 역시 남편의 소식을 듣고 쫓아왔지만 살아있는 건 저뿐이란 말에 누워있던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을 년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다고. 사돈, 아픈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왜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당장 우리의 병실에서 나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그들의 행동에 이 세상에 정말로 나 혼자 남았구나. 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날 이후 제 삶은 무너졌고 제게 남은 것은 거대한 액수의 보험금뿐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운송업을 하다 보니 보험금을 많이 들어둔 상태였거든요. 혹시나 싶은 일에 가족만큼은 배굶지 않아야 한다며 들었던 건데 자식들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받게 될 줄은 슬픈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보험금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회복으로 병실에 한동안 누워있던 저였으니 친정 부모님이 봐주셔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험을 하던 큰 신우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어떻게 들었는지 시모와 함께 뺀질나게 제 병실을 드나들었거든요.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잡아먹고도 그 돈을 받을 생각이 드니? 그게 어떻게 네 거야? 당장 우리한테 내놔라. 내 아들 목숨값 당연히 부모인 내가 받아야 정당하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이 저한테 맡긴 돈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에게 그렇게 등골이 휘어지도록 용돈까지 받아가셨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힘들다 할 때도 손 한 번 뻗어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옳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냈니? 옳게야말로 자격이 없지. 그 사고에서 옳게 혼자만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렇게 혼자서 살겠다고 기어나와 놓고는. 뭐라고요? 당신들이야말로 남편이 죽든 말든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그리고 이 돈 남편이 내 앞으로 남겨준 거야. 엄연히 내가 받을 돈이라고 당신들한테 절대 못 줘. 절대! 시댁의 압박에도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단단히 버티고 섰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는지 보험 일을 하는 큰 신우를 필두로 이젠 법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협박하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저를 끝까지 도와줄 테니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친정 부모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항상 잘해주던 사위, 손자들을 동시에 잃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가면 심해졌고 결국에 시모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서러움들이 퍼뜩 떠오르며 저 역시 지지 않고 같이 손을 올렸죠. 그 순간 병실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언니들이 말리겠다며 저와 시모를 뜯어 말렸지만 저는 몸이 아프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시모에게 밀리지 않았죠. 뒤이어 들어온 큰 신우, 작은 신우 역시 시모에게 가세하면서 밀리나 싶었지만 다행히 연달아 들어온 간호사들이 도와줘서 이 상황은 어찌저찌 진압이 됐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작은 생채기가 생길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터라 이 이후로는 아주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어차피 시댁과의 연결고리도 아예 없었으니 서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는 제가 지냈고요. 시댁에서도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지 아닌지는 제 알 바가 아니었죠.
어이가 없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보험금은 내가 타야 한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은 저와 연이 끊어진 다음에는 저희 가족묘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도 자식과 손자들 기일인데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 관리인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기가 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그리 좋은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았거든요. 시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는 남편의 형이던 아주버님에게만 시모는 아들 대접을 해주었고요. 차남이던 남편은 당연히 그런 장남을 도와주는 도구 취급만 했습니다. 그런 취급에 남편은 집에 불만이 많았지만 마음이 따뜻하던 남편이니 가족을 모르는 척 하지는 못하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시댁에 손을 벌려줬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죠. 시댁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장녀이자 첫째 큰 신우는 모든 일이 제 말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차남이자 둘째인 아주버님은 집안의 우쭈쭈, 속에 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던 사람, 막내이자 작은 신우는 본인이 막내라는 걸 잘 이용할 줄 아는 약은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남편이 태어났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이라도 저는 그 시댁 사람들에게는 절대 남편이 남겨준 것 하나라도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기일에 묘를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겠어요? 그렇기에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시댁 인간들에게 뺏기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여는 거였어요. 이전 직장에 다니기엔 휴직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에 다시 자리를 달라 하기도 그랬고 이제는 정말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가게를 어디다 내면 좋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죽은 제 아이들의 얼굴이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남편에게 준다고 매번 남편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어서 살짝 매웠을 게 분명한데도 호호 불어가면서 먹던 아이들의 얼굴. 그게 생각나니 제 떡볶이가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역시나 제 예상은 적중했고 남편이 좋아했던 맛으로 만든 떡볶이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하교할 때마다 한 컵씩 사서 가는 인기 간식이 되었죠. 거기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저희 가게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는 소리를 했는지 나중에는 애들 부모님까지 떡볶이를 사 먹겠다 찾아와서 생각보다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지만 순조롭게 성장해 예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 순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절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떡볶이 가게가 인기를 끌자 같이 장사를 하던 이웃 경쟁 가게 아주머니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거든요. 이웃 가게에 방해라는 걸 알게 된 건 허위 신고로 인해 저희 가게 위생을 검사하러 왔던 직원에 의해 알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네 란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를 팔던 저와 작은 문방구로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팔던 아주머니였기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아이들이 먹기엔 살짝 매운 떡볶이들이었기에 저희 집에서 먹고 그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니 뭐라 할 수는 없었네요. 이대로 승승장구 중으로 물론 중간에 이상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던 찰나 몇 달 전부터인가 이상하게 절 몰래 따라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시댁 인간들이 저희 가게가 좀 잘 되는 걸 아니까 해코지라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 소름이 끼치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서에 달려가서 누군가 절 미행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하니 다음 날은 또 잠잠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꼬마 하나가 오늘도 떡볶이를 하나 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딱 봐도 귀티가 나는 아이였기에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반대편에 있는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를 다닌다 하더군요.
이 동네가 좀 특이한 게 바로 마주보고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장사하는 곳 앞에는 조금 집값이 저렴한 곳이었고 반대편은 정말 잘 산다는 사람들이 대거 살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엄마가 여기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여기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요. 엄마 몰래 사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 작은 거 한 컵만 주세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괜찮겠니? 엄마는 지금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서 괜찮아요. 빨리 주세요. 저 이거 먹고 빨리 다시 집에 가야 하거든요. 솔직히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면 부모님들 말도 무시할 순 없었지만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니 설마 이의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오겠나 싶어서 매번 넉넉하게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딱 봐도 명품을 둘둘 두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와서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순간 딱 알아챘죠. 매번 오던 꼬마의 엄마구나. 결국은 알게 됐구나 하고요. 아줌마, 우리 애한테 왜 이딴 더러운 길거리 떡볶이 같은 걸 먹이세요? 저기요,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길거리라도 절대 더럽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걸 오늘만 정리하고 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애한테 한 번만 더 이 더러운 음식 줘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나? 아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디에 묵은 때가 있어요? 이 떡볶이는 제 자식이 와도 먹일 수 있게 깔끔하게 요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먹는 건데 그 정도도 신경 안 쓰겠어요? 어머, 웃기는 소리를 하네. 어머님, 저거 속지 마세요. 저 아줌마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 애한테도 줄 수 있는 떡볶이라 그래? 웃겨 죽겠네. 저와 그 꼬마의 어머니 사이에서 신경전이 오가던 도중 중간에 옆집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런 소리를 하니 뚜껑이 팍 열렸죠. 예전부터 거슬리게 하던 게 하나둘도 아닌데 이렇게 나타나서 장사 방해는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제 자식까지 비웃는 것 같아서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어머니가 제 욕을 하든 말든 당장에 그 옆집 아주머니를 향해 떡볶이 주걱을 발치에 탁 던져서 윽박질렀습니다. 2번 다시 그 입에서 우리 집 애들 이야기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이죠.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놈의 시댁 손절하니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서 제 속을 팍팍 긁어대니 말이죠. 이 일 때문인지 한동안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꼬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이대로 못 보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전과 똑같이 떡볶이 하나를 달라는 꼬마였지만 저는 꼬마에게 떡볶이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미안. 너희 엄마가 얼마 전에 찾아와서 너 떡볶이 같은 거 먹이면 안 된다 혼났거든. 그래서 너한테는 떡볶이 못 팔 것 같아. 왜요? 지금은 엄마 없잖아요. 그냥 떡볶이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떡볶이 먹으러 더 이상 못 오는데.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한테 떡볶이 줬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은데. 제발, 아줌마, 저 제발 거기 가기 전에 떡볶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는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떡볶이를 달라 하는 겁니다. 뭐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는지 더 이상은 여기 오지도 못한다고 마지막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못 오는 거야? 어디 엄마 따라서 멀리라도 가니?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는 여기 못 올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엄마가 알면 또 저번처럼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절대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네, 저희 엄마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 이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오늘도 겨우 찾아온 건데. 꼬마는 정말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지 계속해서 떡볶이만 보면서 우는데 애가 너무 딱한 겁니다. 애 엄마가 얼마 전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던 터라 조금 마음 한켠이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인데 괜찮겠지 싶어서 꼬마에게 알겠다 하고 돈은 받지 않고 떡볶이를 만들어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생에 그렇게 신경 쓰던 아이 엄마였으니 기존의 판 말고 새로운 팬을 꺼내서 거기다 따로 만들어서 줬는데요.
그게 더 맛있다면서 호호 불면서 먹던 아이는 일주일 뒤에도 한 번 더 찾아오더니 떡볶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웠네요. 이젠 더 이상 오지도 못한다던 아이가 일주일 간격으로 또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맵기를 잘못 맞췄는지 떡볶이가 이상하게 맵다면서 안 매운 건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게 간장 떡볶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 매운 걸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아서 고추장이 들어간 것 말고도 달달한 맛만 나는 간장 떡볶이를 하나 개발해야겠다 싶어서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며 그걸 만들어서 줬죠. 그렇게 제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의 시선이 자꾸 제 손으로 오더라고요. 떡볶이를 얼른 먹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는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줌마, 그 손목에 팔찌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팔찌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세요? 어? 아니, 이건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한테 준 거야.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이거 중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맞춘 거라고, 엄청 소중한 거라고 나한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 꼬마가 나타난 게 초봄이었기에 날이 추워 항상 긴팔을 입다 최근에 더워져서 반팔을 입고 왔었거든요. 항상 옷 속에서만 있던 것이라 그런지 이제야 발견했다고 팔찌가 자기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떡볶이를 만들었죠. 꼬마는 역시나 만들어준 떡볶이를 맛있다고 먹더니 할아버지가 오기로 했다며 잠시만 안에 앉아서 기다려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 했죠. 그렇게 어떤 노신사가 남자 둘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노신사와 함께 들어온 남자 둘이 덩치가 제법 크고 검은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노신사가 내려줄 때 문을 열어주는 걸 봐서는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분 같고 나머지 한 명은 뭔가 비서처럼 수발을 전문으로 드는 사람 같았죠. 자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이건 보통 사람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데. 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남편에게 받은 건데요. 남편? 그런 자네 남편은 어디 있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몇 안 된다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네가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 얼굴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여기 꼬마의 할아버지라지만 이건 좀 무례하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팔찌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줬기 때문이라네. 우리 회사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직원들에게만 줬던 물건이니 말일세. 결코 자네를 의심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손자가 똑같은 팔찌를 떡볶이 파는 여자가 끼고 있다고 하니까 그저 나는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도 다짜고짜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가시는 건 너무 무례하죠. 제 남편이 제게 직접 준 팔찌입니다. 그러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신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노신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목에 걸린 팔찌를 계속 바라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팔찌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 아닙니다. 그 핵심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중대한 부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줬을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 회사가 왜 저희 남편을 회사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냈죠? 쫓아냈다고? 설마 당신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못 말할 것도 없죠. 박현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몰차게 회사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 배신감에 더 이상은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된 제 남편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당신의 회사는 그런 중역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나 봐요? 노신사는 남편의 이름을 듣더니 충격인 듯 한참 동안이나 저를 바라보곤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남편의 팔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말이죠. 저는 남편이 그저 선박회사에 다니면서 부품 기획을 한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회사 기밀이면 당연히 가족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역시도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제품인지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공은 공, 사는 사.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인 부분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노신사의 말에 의하면 비밀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제 남편 성격상이라면 더더욱 저한테 그런 자잘한 일들을 설명할 리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입이 무겁고 회사에서도 그 때문에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한참이나 말이 없던 노신사는 입을 열 결심이 섰는지 한숨을 한 번 더 푹 내쉬고는 그간에 저도 몰랐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박현우,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던 친구였는데 그가 개발하던 부품 중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내신 거죠? 대체 왜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의 실적으로 팀장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겼던 건데 비밀 유출에다 횡령까지 저질렀다니 오너인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으니까요, 저희도. 저희 남편이 횡령? 거기에 비밀 유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말아요.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를 인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당시 박현우 팀장에겐 선택권을 줬던 겁니다. 저희도 유능한 직원이 그런 짓을 저질러서 충격이 컸다고요. 그런데도 회사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던 친구라 소송을 안 하는 대신 나가면 조용히 묻겠다 했었던 거라고요. 당시 남편이 왜 그렇게 잘렸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회사로서도 굉장히 유한 선택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땐 회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었으니 노신사의 당시의 선택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순간 혈압이 오르는지 노신사는 눈을 부릅뜨곤 흥분해서 콧김까지 뿜어내더라고요. 내 손으로 유능한 직원을 그렇게 쫓아낸 건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다 알게 된 걸세. 박현우 팀장이 그렇게 횡령에 비밀 유출까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일세. 그것도 2년 뒤에 알았으니 그래도 빠르게 사과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얼른 박현우 팀장에게 전화를 했었네. 하지만 저희 남편은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었잖아요. 박현우 팀장이 그러더군. 이미 늦었다고. 분명 우리도 더 좋은 조건 맞춰주겠다고 박현우 팀장을 설득했지. 그런데 그는 자기 말을 안 믿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뭐라고 하더구만. 자신은 회사에서 시키면 일만 하는 그런 개 노릇은 이제 더 못하겠다고 말이야. 저는 몰랐던 사실을 노신사의 입에서 들으니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마도 남편이 택배 일을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던 그날이 이런 제안을 받은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고 남편은 그렇게 배신감에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끝까지 혼자서 하는 일을 택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노신사는 이런 남편의 말에도 더욱 남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남편이 일하는 택배 회사를 찾아가서 남편을 회유하려 안간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노신사가 높이 산 부분은 바로 남편의 강단이었습니다. 높은 조건에도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신념과 강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믿을 만한 인재라는 걸 남편을 배신한 후에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알다시피 끝내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가족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내 손자가 자네를 발견한 것도 필연이 분명하네.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쌍으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네? 제가 도움을 주었다고요?
그래, 우리 손자 녀석 자네 떡볶이가 아니면 집에서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며느리라는 사람이 계속 뭐 사내 진미를 가져와서 먹이면 된다 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내 며느리지만 정말 자기 자식 속 하나 모르니 내 얼마나 답답했겠어. 노신사는 아주 방긋 웃는 얼굴이 돼서 이제는 제 손까지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는데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을 바라보자 노신사는 허허 웃으면서 꼬마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손자 녀석 몸이 그리 좋진 않거든. 물론 며느리가 집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도 보곤 들어서 다 알고 있네. 그때 그 일은 내가 사과하도록 하지. 예? 여기 이 꼬마가 몸이 안 좋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떡볶이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하, 자네 참 사람이 좋구만. 괜찮아. 아예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것보단 다소 자극적이라도 어떻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거든. 다음 주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될 판이었지. 혈액암? 이 작은 아이가 혈액암이요? 어디 아파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아마 몇 번에 걸친 검사 결과가 아니었으면 자네처럼 믿지도 못했을 거야. 다만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좀 왜소하고 그래서 영양분이 모자랐나 싶었을 뿐이니까. 누가 이걸 혈액암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증상은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놀랐겠어. 이 작은 아이가 아직 세상을 몇 년 살아보지도 않은 내 손자가 말이야. 그런데 하루는 애가 활짝 웃고 들어오더라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집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늘 감사하고 있었네. 그동안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냈지만. 꼬마는 노신사에게 지금까지 떡볶이를 먹으면서 본인의 엄마 이야기, 제가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던 안 매운 메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했던 모양이더군요. 안 그래도 아이가 찾아와서 떡볶이를 달라고 해서 아이 엄마가 또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마도 이 노신사가 중간에서 잘 막아줬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우리 손자는 손자고 자네 남편은 또 다른 이야기지. 그래서 자네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요즘 들어선 택배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고 하더만. 아직 남편 소식은 듣지 못하셨나 봐요. 저희 남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요. 뭐? 박현우 팀장이 세상을 떠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순간 노신사는 자신을 수행하던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은 급하게 노신사 앞에서 90도로 죄송하다 말을 하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박현우 팀장 소식을 들으면 회장님이 쓰러지실까 싶어. 그 부회장님이 회장님께 그 소식은 숨기라고. 뭐? 그렇다면 박현우 팀장이 택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 그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분명 해외에 있는 동종업계로 갔다고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회장님이 그때 혈압으로 한참 안 좋으실 때라 부회장님이 절대 숨기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아, 사람이 죽었으면 말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박현우 팀장 가는 길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아. 내 그토록 신임했던 직원인 걸 뻔히 다 알면서. 어디든 사정은 다 복잡한 모양입니다. 제 가게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둘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며 지나갈 정도로 수행원은 크게 혼이 나더군요. 물론 저 사람 역시도 윗선의 명령을 들은 죄밖에 없겠죠. 하지만 노신사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그것도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곤 한참을 절망하더군요. 남편의 소식이 충격적이었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쓰러지려 하기에 수행원보다 먼저 의자를 노신사에게 가져다 준 것도 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개를 숙인 노신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대로 꼬마 손님과 함께 제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 오늘은 이런 뒤숭숭한 마음으로 장사는 안 되겠다 싶어 그 길로 그대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집에선 한참을 남편과 아이들 사진을 보고 손으로 쓰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상처가 조금 얕아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남편과 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다시 옛날 같이 보내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노신사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고 오늘은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나가서 거절하자는 생각에 노신사가 말한 레스토랑으로 나갔죠. 이런 레스토랑을 오는 일은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저를 노신사에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곳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엔 노신사 외에도 꼬마 손님과 그 손님의 엄마, 노신사의 며느리도 함께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자네한테 무슨 말들을 많이 했다지? 우리 손자에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데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은인한테 사과의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내 이렇게 불렀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일을 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아니야. 자넨 그저 떡볶이만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손자는 꽤나 심각했었네.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특히나 병원을 다닌 뒤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자네 떡볶이를 만난 덕에 제대로 된 영양소는 아니지만 열량은 채울 수 있었던 거야. 의사가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고 나한테 그랬었거든.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도 이모님이 떡볶이 해줬었는데 아줌마 떡볶이 같은 맛이 안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긴 2번 다시 가지 말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손자 은인한테 윽박지른 걸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당사자도 데려왔다네. 며느리 너 죄송하다고 말 안 하고 뭐하니? 저번에 그렇게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에 아픈 아이가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그만 욱해서.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면 될 것이지.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런 막말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인데 당연히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죠. 아픈 아이인데 오죽했을까요? 고개 들어주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얼떨결에 사과를 받았지만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솔직히 엄마로서 노신사 며느리의 심정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날 화가 난 건 옆집 아주머니 때문이었지 이 엄마 때문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솔직한 마음에 노신사의 며느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잊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게 또 미안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그 뒤로 노신사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함께 저희 가게를 매일같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자기 며느리랑 함께 협력해서 떡볶이 브랜드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높은 자리의 사람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하는 회사라서 그리 소문난 기업은 아니지만 어디 어중이 떠중이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어떤가? 자네만 허락한다면 내 다리는 놔줄 수 있는데. 제 떡볶이를요? 아니에요. 저도 제 실력을 아는데 무슨 브랜드화를 하겠어요. 자네도 아주 자네 남편이란 판박이구만. 박현우 팀장도 그랬지.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늘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서도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걸 자네도 쏙 닮았구만 그려. 저희 남편이요? 굉장한 우연이네요. 제가 파는 이 떡볶이들 사실 제가 남편 간식으로 자주 해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박현우 팀장이 자네를 돕고 싶어서 내 손자를 여기로 보냈나 보구만. 아무튼 나는 자네 떡볶이만 보고 같이 동업해보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게 아니네. 자네의 정직함과 열정적인 태도,
그걸 내가 높게 봐서 우리 며느리 회사랑 함께 일하는 게 어떤가 생각했던 거라고. 처음엔 이런 노신사의 제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엔 아이 엄마인 노신사의 며느리도 찾아와서 떡볶이가 맛있고 괜찮다며 같이 협업을 하자 나오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을 도무지 미워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가게는 대규모 홍보와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동네를 넘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분식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가게의 손님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 큰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야만도 했죠. 그래도 가끔은 아이들의 미소가 보고 싶어서 학교에 무료로 떡볶이를 간식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이지만 어찌 보면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주던 고마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옆에서 작은 문방구를 했던 경쟁 가게 아주머니 있죠? 그 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제 뒤를 이어서 들어온 가게에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를 갈면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해요. 아주 속이 시원했죠. 그간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던 것도 많았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가까운 사이가 된 노신사는 남편이 생전에 겪은 억울함을 복원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의 연구로 이뤘던 업적에 대한 재조명을 지시했고 그 일은 회사 사보에 실렸을 정도였죠.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작게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서 아이들과 지낼 제 남편이 이젠 환한 미소로 함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하이에나처럼 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빌붙으려고 찾아왔거든요. 너 우리 아들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냐? 분점도 꽤나 여러 곳이라지? 그거 하나 우리한테 내놔라.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새언니는 지금 우리 오빠 목숨값으로 여기 가게 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싶은가 봐. 어디 우리가 여기저기 소문 한번 내줘? 어이가 없어서 정말 경찰을 부르려던 그 순간 떡볶이를 먹으러 온 노신사에게 시댁 사람들은 아주 혼쭐이 났죠. 이 못난 것들이 당장 나가지 못해? 어디서 우리 손자 은인한테 찾아와서 해코지야? 어머머머, 누구야 이 할배는? 예, 이제 보니 너 이런 할배 꼬셔서 가게 확장한 거였니? 뭐? 할배? 이 미친 것들을 봤나? 내 자네들 가만히 안 둘 것세. 어디 한번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밖에서 입번끝이나 하고 다녀보라고. 노신사의 경고에도 시댁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고 결국엔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아 제법 무서웠는지 이 뒤론 제 눈에 띄지 않아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꼬마의 병문안도 항상 잊지 않고 갔습니다.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그 아이에게서 죽은 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딘가 한 구석이 닮아 보여서 병문안을 다니다 보니 어떻게 그 며느리와도 저절로 친해지게 되더군요. 이런 일상 속 저는 계속해서 떡볶이 가게를 확장해 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예전에 전공했던 경영학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도 장사를 하던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어엿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거나 하진 않았고 여전히 손수 떡볶이를 만들며 손님들과 함께 교감하며 지내는 중이죠. 노신사와는 꼬마 손님 덕분인지 생각보다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며느리랑도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이기도 하니 이제는 가족 같다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테니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며느리와 이후로 마음을 자주 터놓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깊은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일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한날 한시 잃게 될지, 하지 말라던 장사로 이렇게 잘 지내게 될지 옛날에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이래서 뭐든 해보고 말을 해라 다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새해 다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